팬드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드마이크가요 이번 긴 이 추석 연휴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이 긴 연휴 동안 이 고품질의 방송을 누릴 수 있도록,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생방송 그리고 사전 녹화 제작 방송 등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거의 뭐 손가락에 꼽히는, 아마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힐 정도로 너무나도 뵙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지금 뭐 국회 상임위가 이분이 지금 계신 데가 과방위입니다. 최민희, 김현 등등 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내노라 하는 그런 참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 상임위를 매일같이 요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맞서가지고 이 목청껏 또 이 상임위에서도 싸우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나서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또 그렇게 논쟁을 해서 뉴스에 또 도배가 되시기도 한 분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그 탄핵, 그 긴 그 겨울 탄핵 전국 동안 그 전국에서 거리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이 지지자들과 함께 풍찬 노숙을 또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박충건 의원이 오늘 팬드마이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데요. 추석 특집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팬드마이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처음 나왔는데 되게 참 좋네요. 화면으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나와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봤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팬드마이크를 그 예전부터 좀 시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알고는 계셨습니까? 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팬앤드마이크는 많이 애청했던 미디어죠. 그렇구나. 예,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례로 이제 예. 국회에 들어오게 되신 건데, 예. 그 전에는 이제 기업에 계셨던 거잖아요. 예. 한 7년 정도 네.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무슨 연구원이셨던 거였죠? 자동차 부품 네.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대 나오셔서 네. 현대에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공대는 어디 공대 그럼 나오셨던 거예요? 서울대에서 재료공학부를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까지 거기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에 가서 한 7년 정도 일했는데, 네. 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애용하고 계신 현대기아 자동차에 네. 뭐 대부분 차량들에 제가 개발했던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그때도 막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막 품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정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참 그래도 혼자 많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맞는,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맞이하게 될 남북한의 통일, 네. 이런 것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얘기도 나누든 그런 일들은 좀 했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도 팬드마이크를 시청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보수 성향인 거는 좀 분명한 하나의 그 표식이에요. 인증인가요? 그렇죠, 인증입니다. 네, 팬드마이크를 보셨다는 거는 그건 예. 분명한 인증인데,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이라 언제 실제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동영의 요 발언은 앞으로도 쭉 갈 것이어서 지금 제가 한번 노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정동영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인정하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북한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세계 3대 국가 중에 하나다.
저거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거든요. 저 기사 보셨어요? 저 관련해서? 저도 저 기사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랍고 황당했습니다. 네. 저것이 아무리 현실이라 할지라도 네. 저 말을 할 때 네. 어떤 의도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저 발언은 현실 인식보다는 네. 북한 정권이 그토록 달성하고 싶은 그 달성하고 싶은 바를 네.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책임진 저런 분이 저렇게 북한 정권이 전 세계 앞에서 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것을 나서서 대신 인정해 주는 것. 그쵸. 이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음.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미국 때릴 수 있는 나라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도 이제 한미 동맹이 그쵸,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한미 동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 한미 동맹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무장관, 국무위원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네. 저것을 저는 만약에 저런 발언이 북한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북 정책을 우리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세워서 북한의 팽창과 북한의 저런 야욕을 저지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제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다 알아서 자진포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그렇고 대북 라디오 방송, 국정원이 하던 것과 국방부가 하던 것,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들, 공공기관들에서 하고 있던 모든 대북 방송을 자진 중단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서 북한 정권의 최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란 말이죠. 효과적인 그 수단들을 그 말은 북한 정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진해서 알아서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다 갖다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일개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단이. 이건 월권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행위고요. 그리고도 또 뭡니까? 지난번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현안 질의에서 정동영 장관과 이제 설전을 벌였는데 당시에 정동영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자는 걸까요? 존재 자체가. 어쩌자는 거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이유로 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북한의 60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위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없애려면 대한민국이 못 살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먼저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왜곡해서 우리가 북한에 먼저 도발했다.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위에 드론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면 뻔뻔하게 이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글쎄 말. 북한이 2014년부터 우리 청와대며 성주 사드 기지를 비롯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수많은 드론을 보냈습니다. 100여 차례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6,0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도발한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뭐 이런 기사였죠.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젊은 이 세대에서도 기겁을 했어요. 자, 이 기사입니다. 정동영이 군 실사격 훈련 금지 검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런 막 댓글 달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훈련할 때 실사격 하지 말고 입으로 탕탕탕 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냐. 훈련 받을 때. 실제로
그 총기 가지고 총탄 받아서 실사격 훈련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금지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입으로 탕탕탕 하고 뭐 달려가고 뭐 이런 훈련을 그럼 받으라는 거냐? 휴전국 맞냐? 너무나 황당해하는 겁니다. 이게 정동영이 25일 정부 종합청사 서울청사에서 실사격이 훈련된 지난 2018년 23년까지 접경지역 일대의 평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서 재개된 사격 훈련 그리고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야, 아니 저거를 그냥 살려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때 뭐 조약 맺고 한 걸 다 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장은. 정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9.19 군사합의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굴종적인 군사합의였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이 감시정찰 자산이란 말이죠. 이 감시정찰 자산은 북한군이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항공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따라서 네. 우리 정찰 자산들이 북한 지역을 상당한 지역을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것이 9.19 군사 합의였고 이 합의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GP 초소들을 남북이 동수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GP 초소는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동수로 철수한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보다 3배 많게 철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북한군 GP 초소를 철수한 것을 감사를 했는데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철수하지 않았다. 위에 있는 구조물만 철수를 했고 밑에 있는 벙커들은 전혀 네. 철수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은 다 원복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이런 굴욕적인 합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다시 원복시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제가 지난번 언제입니까? 9월 28일 날 네.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제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혹은 이들의 불손한 기도를 저지하는 대북 정책을 써야 할 것인지 이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동영 장관이 독일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코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저렇게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후 10년, 20년 뒤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똑바로 아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여론을 모아주셔야 된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원하는 것은 팽창입니다. 팽창이다. 네, 김정은 정권이 이번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천안문 막루에 좌정훈 우푸틴 서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김정은이 나 지금 팽창하고 싶다라는 것, 이 의도를 자기들 측근들끼리만 주고받았던 내용, 이 말을 그 마음을 천안문 막루에서 살짝 흘린 거다라고. 어떻게 팽창을 하나요, 북한이? 그런 폐쇄적인 국가가? 네.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십 년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북한 정권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했죠. 네. 그런데 이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남북 대화도 해봤고
북미 대화도 해봤고 네. 어떻게 하나 속여가지고 대북 제재를 탈피해 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네. 김정은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이 대북 제재를 군사력으로 돌파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정동영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화성 20형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네. 거의 시험 발사 임박했다고 저는 네. 봅니다. 빠르면 10월 9일, 늦으면 에이펙 정상회담 그 기점을 해가지고 이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전 세계의 최정상급 다탄두 ICBM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사르마시라고 하는 네. ICBM과 중국의 이번 80주년 행사에서 나왔던 둥펑 60일이라는 네. 다탄두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최정상급입니다. 이것과 동급인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단 엔진의 추진력이 러시아의 사르맛과 동급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유출을 해본다면 북한도 핵탄두를 최소 10개에서 15개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미사일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것도 많지 거의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진입 기술도 저는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이재명은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 그거 탄도 만들고 핵 만들고 있고 수십 개씩 매해 만들고 있고 하니까 동결이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난리 났고 네. 걷다가 이번에 정동영은 독일 가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3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대체 뭡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절대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북한 정권은 우리가 하나를 내주면 10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공산 좌파 정권들의 속성입니다. 딜을 하자 이거잖아요. 결국 이재명 정동영의 얘기는 딜 자체도 인정해주고 딜을 하자.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딜이라는 것은 신뢰관계가 있는 상대들끼리에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북한 정권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안면 몰수하고 뒤통수 때릴 그런 정권이다라는 것을 우리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평화 공존하자는데 그게 문제냐, 뭐 이래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힘입니다. 철저하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수천 년 네. 인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어 왔던 것이고 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쟁은 그 말로 협상으로 테이블에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과 강력한 국력으로 막아지는 것이지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드리던 말씀을 마저 마무리를 드리면 이번 4월 26일 날 김정은이 최연함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참관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북한 해군을 원양 해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양 해군. 네, 지금의 북한 해군은 연안 해군입니다. 북한 영토 수역에서만 해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원양 해군화한다라는 것은 작전 반경이 큰 대형 함선들을 건조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출발점이 이제 이지스함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함인 강건호가 그 2달 뒤에 진수를 했죠. 물론 진수하다가 그 욕심을 부리다가 빠뜨려서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 함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10척이 넘는 이지스함을 건조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정보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16일 날 발표했죠. 러시아가 푸틴이 북한 정권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료 모듈을 제공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북한 정권은 이걸 그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다가 넣지 않을 겁니다. 이걸 넣지 않는다?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찍어낼 겁니다. 소형 원자료 모듈을 찍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한 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멈출 것이냐? 여기서 절대 안 멈춥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감히 예측해 볼게요. 북한 정권이 감히 항공모함을 건조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네. 핵추진 잠수함 여러 척과 이지스함 여러 척을 거느리고 공해상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다. 혼자 나오냐? 북한, 중국과 러시아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중국, 러시아와의 연합함대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무기들을 실어가지고 만경보호에 실어서 몰래 중동에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미군에 걸려갖고 체포당하고 압수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상로를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군사력으로 뚫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팽창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김정은 정권입니다. 근데 국내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은 돈이 없다. 그 다음에 기술력도 없다. 근데 이제 뭐 그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형 같은 거만 그냥 허장성세로 모형만 크게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지 빈 껍데기다. 저게 과연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했겠느냐. 그냥 겉에만 어느 정도 저렇게 모형만 크게 갖춰놓고 자기들끼리 선전선동용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그걸 위협적으로 보고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리고 기술 개발도 실패를 감수하고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이걸 상당히 현실성 있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가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네.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네.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력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력이 없는 북한이 그런 걸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세계 최정상급의 다탄도 ICBM 화성 20형의 발사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가 이런 수준까지 네. 와 있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나라가 무슨 항공모함 개발이냐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옛날에는 아마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 정권이 이지스함을 개발하려고 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황당한 얘기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2009년에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이 액체 연료 관련 ICBM 개발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미 그때 다 개발이 된 것이고요. 네. 왜 이게 북한이 돈이 없어도 이 개발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경제 논리를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논리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북한하고 소위 내재적 접근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재적 접근은 네. 무슨 말이냐? 내재적 접근은 북한의 독재 정권의 속마음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렇죠. 그죠? 그 속마음을 역지사지해서 봐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 논리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무기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개발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하는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술 개발료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그리고 인건비 비쌉니다. 웬만한 개발자들 그리고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1억 혹은 그쵸. 그 이상의 네.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네네. 뭐 건물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기타 부대 비용까지 전기료까지 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성 20형 그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오늘 저는 빵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일까요? 인건비 제로, 재료비 제로, 전기료 제로, 건물 임대료 제로, 다 제로예요. 모든 게 김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의 개발자들에게 김정은은 값싼 쌀 정도 사주고, 네. 예? 일반 평균적인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네. 우대해주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우대받는다라고 생각해서 뽕 빠지게 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업 개발이 전혀 아니라는 다르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국방비 66조, 북한의 GDP 40조, 북한의 GDP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자, 바로 이겁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마저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이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당시 기사가 나왔던 건데 바로 이때 이제
북한이 도발을 했지 우리가 도발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정동영이 큰 소리 치면서 윤석열이 범죄를 저질렀잖아라고 해갖고 이때 파행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 대목을 좀 여쭈고 싶은 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니 들어가시라라고 박준건 의원이 얘기하자 정동영 장관이 박준건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4,000명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 탈북민이라고 안 하고 또 북향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명예를 대표한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 자리는 품격의 자리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박준건 의원을 향해서 너가 탈북민이냐 등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들으셨겠네요. 그죠? 네. 저거 자 34,000명의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 품격을 지켜라라고 정동영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돌려주시겠어요? 저 얘기에? 저는 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정동영 장관에게 네.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가. 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부끄럽게 할 것인가. 보십시오. 네. 북한 정권에다가 그렇게 알아서 다 퍼다주고 돌려받은 것이 뭡니까?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허망된 개꿈 깨라. 이런 말을 김정은도 입에서도 아니고 김여정 입으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을 어디까지 부끄럽게 할 겁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디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북향민이라고 한 네. 표현 그것도 국무위원이 국회 현안질의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저를 향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많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북향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인데 지금 탈북민이라는 말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네. 북향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우선 북향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매모호한 것인데 네. 탈북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탈북민이라는 이름에는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에 그 처참한 북한 정권, 독재 정권을 목숨 걸고 탈출했다고 하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네. 함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애매모호한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그 북향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결국에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흐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 북향민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네. 통일부가 3,000명의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업체에 넘겨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개인정보 제공 위반이다. 동의도 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심각한 개인정보 네. 침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탈북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가 어떻게 그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고향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북한 탈북민들인데, 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마치나 탈북민들을 위하는 척, 북한의 2,600만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는 척 하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인권 유리를 당하고 사람 못 살 그 세상에서 살고 네.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입장과 이익만 대변하는 통일부 장관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도 폐기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오물풍선이 6,600개 네. 이상 날아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님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는 34,000명의 북향민의 명예를 대표한다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말 그대로 한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북향민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도 정말 탈북과 북향은 정말 다른 말이거든요. 너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네. 최겨진 교육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16번이나 방문을 했고 한 번은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네. 내리는 순간 정말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였다. 네. 그 감개가 무량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도 북향민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에 대한 뭔가 그 그리움 뭔가 이런 걸 바라는 사람도 북향민이라고 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너무나도 모호한 그런 용어를 탈북민들에게 붙이려고 한다. 네. 이 시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 할 때도 이런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그 정체성이 모호한 네.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다가 탈북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세터민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뭐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뭐 심지어 북을 빼버렸네요.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죠. 북이라는 말을 빼버렸네. 똑같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에게 그 배척받아 가지고 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네. 사라졌고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정착을 잘해서 또 이 우리 사회에 동화돼서 그래서 먼저 온 통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잘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이 통일 실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그들이 우리와 동화될 동안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런 실질적인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러면 북향민이라고 바꾸면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들은 그러니까 이건 북한 네. 정권의 눈치를 본 행위이지 탈북민을 위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저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탈북민이면 북한과 경쟁이, 그러니까 그 갈등이 그 막 심해지지 않게 평화 공존할 수 있게 역할을 하고 그런 평화 공존의 목소리를 높여줘야지 되지. 왜 북한에서 와서 남북 갈등을 더 이 국내에서 유발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 그죠? 예. 그 너무나도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네.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무능한 것이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알고서도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정말 거짓을 말하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인가? 북한 정권은 절대 대한민국과 북한의 독재 체제는 대한민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 평화란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강력한 국력 그리고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입니까? 김일성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취약해졌을 때 1950년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남침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미국의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해 1950년 1월에 네.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긋고 그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알류산 열도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까지 해서 가상의 방위선을 만든 것인데 거기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북한군이 전격적인 남침을 시도했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국방력이 약해지고 빈틈을 보이는 순간 김정은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팽창 야욕을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남침 최악의 순간에는 남침까지 그렇지 않다면 남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인가?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네. 다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북한은 정보가 완전 차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중국 같은 곳을 통해서 들여보내는 USB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외부 정보가 들어가지 전면적인 정보는 네.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씨 일가 3대를 거쳐서 내려온 북한 정권의 지금까지 누적된 인권 유린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네. 북한 정권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못 살아야 됩니다. 북한 정권은 일부러 북한 주민들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정동영 장관이 사실을 왜곡하는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고 남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씨 일가는 일부러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잘 살아지게 되면 자유를 원하고 민주화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살게 하는 것이고 정보를 차단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북한 정권은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명분이 무엇이냐? 외부의 적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부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위협을 그러니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전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물리적인 도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때가 되면 계속해서 도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도발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한이 도발을 했다라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죠. 거짓을 전달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는 핵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도발을 한 상태에서 도발을 하고도 살아남으려면 북한 정권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발하고 얻어맞지 않으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게 북한의 강한 군사력이고 핵무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이 북한 정권의 똑같은 그 얘기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우리가 언제 먼저 도발했습니까? 다 북한 정권은 저들이 다 먼저 도발해놓고 도발은 남한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못 살고 있고 그리고 정보가 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굶겨 죽이려고 한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썩어 빠진 자본주의 문화를 들여보내고 있고 그리고 그 굶겨 죽이려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 명분을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태생적으로 도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태생적으로 평화 공존이 안 된다. 절대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평화 공존이 안 됩니다. 평화는 강한 국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원내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장관부터 해서 심지어 지금 국회 과방위에 계시는 과방위 위원장부터 해서 자,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탈북자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도북자라고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도자, 도북자라고 표현을 써도 탈북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지난 6월에 냈는데 지금 박충건 의원이 딱 반도자, 도북자로 보이겠어요. 김민석에게는. 저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는 중에 우리 당이 로텐도어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규탄사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뭐 반도자 뭡니까 도북자 이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민석 총리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인도 여러 가지 언어로 부르지 않느냐. 그런 말 했어요? 언제요? 마찬가지로 복도에서요? 탈북민도 여러 가지로 불린다라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것이고 네. 조롱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뭐 마치나 탈북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탈북민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깁니다.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좌파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탈북민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여러 탈북민 단체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시에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외로움 속에 국가가 외면하는 가운데 굶어 죽었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로텐도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은 그게 정말 그런 단어를 쓴 것이 떳떳하다면 내 앞에 와서 내 얼굴을 직접 보고 반도자라 불러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뭡니까 사과는 안 하던가요? 도복자와 반도자라는 하더라고요.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사과를 안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애인도 여러 가지 언어로 부르니 탈북민도 여러 가지 언어로 부른다. 그러면서 반도자 그 의미가 뭡니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이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탈북민인 거죠. 자, 그 사람이 국무총리고 심지어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그 실시간 영상 보다가 저도 놀라서 당시에 기사를 썼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의사봉 휘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뭐였냐면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박충건 의원에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박충건 의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나 본데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나 본데 이때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 발언 들을 때. 저는 처음에 저런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조그마한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저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기습적으로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공식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였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만 34,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의 마음은 또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였습니다.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급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통상적으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길게 하면 이틀 정도 했습니다. 총리급의 총리 정도 돼야 인사청문회가 3일 정도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3일을 하고 야당 입장 반영 안 하고 그냥 반영 안 하고 야당과는 협의도 없었죠. 우리는 반대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차수 변경해가며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루는 현안질이라는 그 명목으로 인사청문회 하루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3+1 청문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진숙 위원장의 생각이 그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을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내구조가 이상하다. 그런 그 폭언 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랑 싸우려 들지 말아라. 이러면서 온갖 편파적인 상임위 운영에다가 그 다음에 그 이진숙 위원장을 잘 아시겠지만 빵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법인카드 이력,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썼던 법인카드 이력은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민주당이 하도 압박을 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꺼릴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내역을 제출했더니 빵을 사 먹었다고 빵통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조리돌림을 했죠. 그 완전 마녀사냥하다시피 거의 인민재판 수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끝나는 날 무슨 얘기를 했는가? 나와 내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말 그리고 이렇게 3일 플러스 1일 4일 동안 앉혀놓고 조리돌림하는 것
이게 무슨 뭐냐 도대체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냐 이거 지금 인민재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총평을 제가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온 그것에 말이 대해서 돌아온 말이 이제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거의 정말 그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물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협의하고 논의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그 의회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의회 독재 협치가 있습니까? 논의가 있습니까? 협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민주주의 네. 그렇게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 그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법사위와 더불어서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과방위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이 과연 네. 민주주의 원칙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이게 되게 사실 차별적인 모멸적인 말이어서 저는 놀란 거거든요. 네. 이게 최민희의 뇌 구조는 이런 거예요. 아유 북한에서 왔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알겠어? 그래놓고선 나한테 뭐 민주주의적인 뭐 원칙 뭐 이런 걸 나한테 지적을 해? 감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런 발언이 나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놀랬던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좌파 그 진영의 정치인들의 그 속마음 깊은 곳에 들어 있는 그 탈북민에 대한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민희 위원장 그랬죠. 네. 과거 임수경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에게 그 정말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임수경, 뭐 통일의 꽃 뭐 이랬죠. 통일의 꽃이라고 불렸던 그 임수경 전 의원, 그 사람도 탈북민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뭡니까 그 언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인가요? 어느 분인가가 또 그 저 통일부 장관했던 그분이 또 우리 당의 태영호 전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가 뭔가 또 그런 폭언을 했었고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지금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계신데 그분의 속마음도 저는 지금 제가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탈북민이라고 하는 탈북민 통일의 무슨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좋은 말 갖다 붙이면서 마치나 탈북민을 생각하는 척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척 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 보고 북한 주민의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의 눈과 귀와 입과 모든 것을 닫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한두 명이 좀 이례적인, 좀 돌발적인 생각 내지는 발언을 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그들의 숫자 세신 대로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들의 DNA에 뿌리 깊게 박힌 친북, 종북 그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방통위는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수 위원장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수 방통위원장은 뭐 지금 기사 보시는 것처럼 뭐 헌법소원을 지금 여러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방통위 폐지를 놓고 조롱 섞인 기싸움을 했다. 이준수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예고했다라는 건데. 네, 지금 뭐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이제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국회 과방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참 황당하네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진숙 그 설치법 비판 두고 극우적 발언이다.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다운 극우적 발언.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뭐가 극우적인 저 발언은 내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의 이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4일간 진행해 놓고서도 모자라서 네. 그 다음날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고 170여일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것이 기각돼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되자마자 6개월 동안 일을 못한 겁니다. 네. 그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여러 인터뷰들을 하면서 조금 과한 발언이 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네. 탄핵 심판 그 변론을 할 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비를 썼습니다. 변론을 위해서 1억 가까이 되는 네. 사비를 들여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됐고요. 민주당은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면서 그 변론 비용은 국비로 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하면서 사비를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폐지된 것 이것은 반헌법적인 의회 폭거입니다. 그 행정부 네. 국무위원을 행정부 국무위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무위원에게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임할 수 없으니 입법권을 이용해서 멀쩡한 방통위를 없애버리고 네. 별로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입법 권력으로 해임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방송 3법 네. 악법이죠. 이 KBS법, MBC법 그리고 EBS법 그 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칙 조항들까지 합쳐서 심지어 보도 전문 채널들인 연합뉴스 TV와 네. 그리고 YTN까지 다 피해 보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공정방송과 중립적인 그 자유 언론은 죽었습니다. 저는 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새로운 방통위가 설치가 되고 이진숙 위원장이 해임되고 나서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해서 재승인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재승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또다시 그와 같은 만행이 벌어져서 정말 보수 우파 언론들 그나마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그나마 중립적으로 정상적인 방송을 하려고 하는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하고 조국당 이제 과방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이진숙은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이라 운운하면서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극우적 사고를 드러낸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다. 공영방송 정상화하겠다. 극우적 사고를 드러냈대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국회에서 지금 뭡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법 장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장악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패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후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없앱니까? 못하게? 법안을 발의해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야. 그 마지막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국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국민의힘 야당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국회를 독점하겠다.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사법 권력의 삼권 분립에 서열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출 권력이 우선이다라는. 그렇죠.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임명 하는 권력보다 위다. 이 반헌법적인 이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보십시오.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대 거대 여당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헌법적인 행위들, 이 독재화로 가고 있는,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지금 언론이 장악됐습니다. 독재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재 국가들이 첫 단계로 시작한 것이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 장악이 일어났고, 그 다음 뭡니까? 사법부 장악입니다. 네. 사법부 대법원장을 저렇게 흔들어서 저렇게 협박하고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겠다. 그리고 가짜 뉴스, 그 조작된 음성 파일로 정치공작, 정말 역대급 그쵸.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서도 반성 한마디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당 독재, 정말 그 공산 독재와도 같은 인민 독재와도 같은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마지막 보루가 지금 국민의힘 야당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네. 야당을 해체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법원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는 대법원 하나 남았고 국민의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법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저렇게 계속 연신 AI로 뭐 조작됐다고 하는 거 같고 이거를 엄청 뭐 대단한 것처럼 폭로해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고 정청래가 그리고 그러면서 뭐 정당 해산하겠다 그러고 연말 연초에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두 개 남은 건데 글쎄요. 지금 일단 장외 집회도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좀 깝깝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많이 답답합니다. 언론 네. 지형도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게, 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씌워진 이 프레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 정당 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당 말살 프레임, 네. 거기에다가 3대 사상 네. 최대의 그 막강한 네.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국민의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통일교와의 연계성, 이 부분도 제가 좀 한마디 좀 네.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5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유권자가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면 국민의힘 당원이 전 국민 중에서 11에서 12%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 명부 안에 11만 명의 통일교인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당원 가입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걸러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통일교인 120만 명 중에 11만 명은 몇 프로에 해당합니까? 8에서 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평균치보다 낮은 숫자의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 것이고요.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시민단체에 가서 명단을 뽑아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당원인 네. 퍼센티지가 10%는 될 겁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명단을 받아봐도 국민의힘 당원 퍼센티지가 10%에 달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통계 수치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가입한 통일교인 숫자가 3,400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선거인단 명부의 클로징을 1월 31일 날 했습니다. 2023년. 네. 그러면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입한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투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몇백 명도 안 돼, 200~300명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통일교가 지금 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이렇게 안 좋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고 네. 있고 언론 지형도 좋지 않은 상황, 방상도 장악이 되어 가고 있는 중,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을 바라봐 주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고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결국에 고전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국민께서 바라봐 주시지 않는 것. 왜 그래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은 네. 이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신다면 그때부터 국민의힘의 활동에 이 힘이 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왜 외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국민들 일반 유권자도 그렇지만 보수 내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정당인 네.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네. 그 뒤로 정권을 가까스로 되찾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속되는 그 실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 저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 영향이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네. 의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계엄을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네.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께서 그 계엄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곱게 보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에게서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자기 대통령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계속 탄핵당하고 계속 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있다, 싸우고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망이 크고 국민의힘의 활동을 바라봐 주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착안해서 우리가 네. 전략 전술을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장애 집회도 하고 했었는데 당 내에서도 장애 집회 왜 하냐?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쇄신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 살 가지고 우리가 베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혁신, 쇄신. 그러면서 장애투쟁 왜 하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네. 말보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것보다 10배, 50배 힘듭니다. 네. 그리고 혁신, 쇄신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혁신, 쇄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리는 것이고, 또 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장애 집회에도 네. 언론도 받아주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네.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면 과연 장애 집회, 필리버스터 이런 것까지 빼고, 이런 것도 다 빼고 나서 과연 우리가 국민에게 대한민국 이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릴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께서 이 정치권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봐 주시도록 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장애 집회라고 하는 그런 수단도 동원했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우리 보수 정당에 있어서 정말 그 드물게 출연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물게 출연했다고. 왠가 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도 민심을 쫓아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일부에서 보기에 저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그런 정당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원칙의 부재,
그런 것이 국민의힘에게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고. 원칙의 부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감출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갖추고 가야 네. 우리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면서 온갖 악조건을 처음으로 뚫고 나와서 당대표에 당선된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 보수주의의 그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면서 나와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장동혁 의원께서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악조건을 뚫고 처음으로 당선된 당대표다. 그래서 이 원칙주의자 그러면서도 유연성을 갖춘 이 리더가 정말 힘을 갖고 이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가는 혁신과 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보수주의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혁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좌파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그러면서 혁신을 해나가야 되고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혁신이란 그럼 누가 107명 국회의원들 잘라낼 겁니까? 지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네. 국회의원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문화를 바꿔가고 당의 문화를 눈치 보고 시류에 왔다 갔다 하는 하던 그 당의 문화를 원칙을 갖고 정말 당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일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께서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또 그 힘이 커져서 정말 큰 자석이 주변의 작은 자석들을 끌어들이듯이 이 큰 자석이 원칙을 갖고 그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그 붙어주시고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면은 그 효력은 발생할 것이고 국민께서 원하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혁신 개혁도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부 화합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겠죠. 일단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어쨌든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의힘 내의 문제는 일단 아니고 국민의힘 내의 문제는 결국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있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화합하는 방향으로 그럼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 그럼 정리가 되는 뭐 마침표가 찍히지 않겠는가? 뭐 여러 뭐 얘기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그룹이 장애투쟁 왜 하냐 뭐냐 하는 그 의견을 내는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 우선이 아니고 단합과 리더십 확보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자석이 작은 자석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자석 몇 개가 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합치는 방식보다는 이 그 꾸준한 보수주의라는 이 보수주의는 사실 이 대한민국 지금 이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자리는 제대로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가치다. 근데 그 가치를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지키면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괜히 잘못 섣부르게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잡음이 일어나고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시점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시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거지 한동훈이니 뭐니 하는 영향력도 축소가 된 그런 그룹에 대해서 표적 삼아가지고 막 들쑤시고 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읽히네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보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치는 과거 2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할 때 청교도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발생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그 넓은 포용성이 넓은 그 뭡니까 그 관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찍어내거나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못 쓸 사람이다라고 배척하는 그것은 좌파적인 발상이지 또 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은 못 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도 주고 같이 가고 단합해가고 힘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보수주의 가치에도 맞고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워낙 또 민감한 주제고 하니까 예. 네, 또 이렇게 그래도 대충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뭐 이게 뭐 정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보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완전 말살 당해버리는, 잠식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누구보다도 이 박충건 의원께서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너무나도 사상 초유의, 헌정 사상 초유의 권력을 쥔 그런 집단이 되면서 대법원까지도 지금 저렇게 위협하고 정적 제거를 해서 완전 정당 하나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100명이 넘는 정당을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내부의 문제는 크게 이 리빌딩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둘 건 두고 과하게 소모적으로 가는 그런 건 좀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것,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충건 의원께는 사실 여쭙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마흔역은 뭐 공산주의다 발언해갖고 막 그때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막 터질 것처럼 시끄러웠던 그런 일도 있어서 그 해프닝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여쭙고 싶은 게 많은 분인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은 1시간이 지금 훌쩍 넘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석 특집 방송 이후에 의정 활동에서 이 현안이 중요한 거 터질 때마다 모셔서 방송하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TV에서 추석 선물 특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 18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멀티비타민 1개월분 한 박스에 14,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6,000원. 두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과 상황버섯 16가지 전통 원료로 정성껏 달인 녹용 상황진액 한 박스에 99,000원, 두 박스에 16만원. 세 번째 혜택, 최상위 등급 녹용을 한 알 한 알 빚어낸 녹용보가만 한 박스에 16만원, 두 박스에 2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TV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